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조신사 대표님, 예, 또 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 뭐 저는 이제 그 3년 동안 주로 아스팔트에서 영상을 남기고 뭐 큰 그 셀럽은 아니지만 그냥 애국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찍어왔던 조신사 TV의 조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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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반갑습니다.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활동하시는 거 말고 어떤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아, 뭐 어떤 업계에서 일하시는 아, 부동산 개통입니다. 그러니까 아. 부동산 잘 아시는구나. 네, 아, 어쩐지. 일본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일본도 많이 이건 다니신다고. 네. 조금 전에 전에 다른 사업을 또 예, 다른 사업.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주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예.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엑스파일, 지금 지난주에 윤석열 엑스파일이 계속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혹시 개헌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그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금리를,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금융 안전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뒷장에 보면은 뒷장도 있나요? 예,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청년 세대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예, 문준용 씨 이야기하고 또 25살 공무원 박성민, 요번에 1급 공무원이 됐지 않습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 있나 1급 보더라고요. 공무원이면은 네. 수준이 장관급 밑에야. 차관급인가? 차관급이죠. 차관급인가요? 차관 밑에, 바로 밑에죠. 차관급인가요? 차관 바로 1급이? 밑에. 예, 1급인데. 1급 다음에 차관, 그다음 장관이니까. 그렇죠. 예. 25살인데. 차관이 1급인가요? 차관이 1급인가? 정확하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임금은 일관이라는데 예. 차관은 결정직이고 예. 일반 공무원 중에서 예, 일반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최고고 중에서는- 차관, 장관은 별정직으로 아, 이렇게 돼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이 이제 예. 1급 공무원이 됐다. 일단 한번 다뤄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쭉 이제 바이러스 요번에 네. 그 얘기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쭉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엑스파일이 지난주에 계속 시끄럽게 언론에 계속 나왔어요. 이게 처음 나오게 된 게 장성철이라고,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사람이 김무성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무성이가 놀루패스라고 해가지고 자기 요 가방,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놀루패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기 보좌관한테 이거 확 밀어주는 그 동영상 유명한 거 있어요. 그때 그 놀루패스 할 때 그 가방 딱 받아주는 그 보좌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보좌관 안 한대요. 김무성 씨 밑에서. 하여튼 장성철이라고, 이거 이름 모르잖아요, 우리 다. 저도. 종강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엑스파일 입수, 국민 선택받기 힘들 것, 요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도배질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좀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어떤 시장급이 얘기한다든가 도지사급이 얘기한다든가 하여튼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언론들이 받아 쓴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장성철 뭐 이름이 네임밸류가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음모가 보인다. 예,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요런 작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예, 요런 게 있고, 이와 함께 갑자기 지난주부터 최재형 씨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뉴스 그 기사들 나온 거 보면은 최재형 이달 사퇴 가능성, 대선 등판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5% 급락하니까 최재형 씨가 4.5%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최초로 대선 후보 5위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중동에서 그동안 윤석열을 지지해 오다가 윤석열을 버리고 최재형으로 갈아타는 느낌이 다분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밑에 다음 주제로 최재형하고 개헌 문제, 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네. 윤석열 엑스파일 그 유포자 처음에 이제 했던 사람 네, 예, 장성철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전 저기 검찰총장이 저기 법적인 거를 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예. 다 이거 엑스파일 없애겠다 해가지고 더 서로 발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 조인사 대표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도로 엑스파일을 이제 했는지는 뭐 이제 우리는 웬만큼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윤석열이 대응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최근 대응하면서 법적인 얘기까지 꺼내 놓으니까 이제 서로 발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문제는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쭉 의심과 의구심이 있던 그 바탕으로 해서 좌파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우판에서도 저 윤석열 반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끊임없이 나돌던 찌라시 성격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장모님과 장모와 그 와이프에 대한 그런 얘기도 이제 쭉 그동안 거론된 게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엑스파일이라고 들고 나와 있는 그 장성철, 김무성 옛날 보좌관,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박이 나와서도 계속적으로 문정권을 까는 그런 우파의 성격을 봤는데, 결국 김무성, 유승민 쪽에 줄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는 이 윤석열이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헌으로 해서 내각 책임제로 돌릴 수 있는 내각 책임제 개헌파들이거든요.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준석이가 뭐 그 아바타 비슷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조금 지켜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2개월 내에 이 검증이 들어가는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니까 손을 밀고 있거든요. 저쪽 그 민주당 대표가 있는 누굽니까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윤석열 갖다가 저격할 건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거니와 이쪽에 있는 그 장성철이도 회수를 하겠다. 파기를 하겠다. 그러고 민주당 대표는 나는 엑스파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냥 저격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들고 있다고만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들리는 그 이미지라든가 이 엑스파일 딱 들었을 때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궁금증이 좀 자아나 있거나 뭐 혹시라도 이건가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거 뭐 혹시 있으셨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 말하기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뒤에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 이게 뭐,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거는- 엑스파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들어봤을 테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엑스파일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추미애가 또 대권 또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마운 일이죠. 저는 예.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 역시 예, 수고되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추다르스크. 예. 근데 윤석열 엑스파일 예.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윤석열 엑스파일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 엑스파일은 국진당에서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 할 때 검증했을 때 김진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하고
또 연결돼서 진짜 엑스파일은 따로 있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엑스파일이 진짜로 존재한다. 진짜로 존재한다. 국진당도 이미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이게 이제 터질 건데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돈은 찌라시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아닌 거고요. 진짜 엑스파일은 그리고 이미 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 그런 프리덤 뉴스에 김기수 변호사님도 이제 말씀하신 게 있고요. 네, 이거 아직은 이거를 이렇게 발설하거나 얘기할 때는 아니고 이제 조만간 그거는 지금은 이제 9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터지지 않을 거고요. 아마 그 가까워서 윤석열이 계속 많이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이거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29일 날 윤봉길 그 기념관에서 이제 대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을 올릴 거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 이제 나와 보면 절대 첫 번부터 대응은 안 할 건데 일단 법적인 문제부터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7월달 안으로 엑스파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난다고 봐요. 4개 문건이 있는데 하나는 좌파 그 유튜버가 작성하고 있었던 거, 또 한 건은 좌파 쪽에서 했던 거, 아까 지금 곽은경 TV 대표님이 얘기했던 우파 쪽에 내에서의 윤석열 문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감춰지고 있는데 뭐 증권 찌라시 쪽에서도 또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건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뭐 올 말이라든지 그 늦게라도 만약에 이게 윤석열이 정리가 안 되면 그 엑스파일은 반드시 나와요. 왜냐면 그거는 거의 다 밝혀진 상태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면 김진태 의원도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아무도 지금 쉽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엑스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조만간 나올 거예요. 곽윤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 그 부분입니다. 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무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 그건 무마가 될 수 없는, 절대 무마가 될 수 없고, 그 가정 선으로 얘기입니까? 그 아니에요. 가정 얘기 이런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될 수가 절대 없는 거고요. 이 엑스파일이 나오면은 윤석열은 절대 대권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엑스파일입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그 우파 쪽에서 대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대안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 맞서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가 또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씨는 한번 두고 보고요. 뭐 아직 정확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건 없으니까 일단 두고 보죠. 뭐 두고 보는데, 예, 이제 저는 최재형 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요. 근데 지금 이상한 뉴스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일단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개헌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죠. 이 사람이 개헌이 시급하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요. 정세균은 뭐라 그랬냐면은 4년 중임제로 가되 대통령은 외교 국방 외치만 담당하는 분권형 개헌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거 사실상 내각제 개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냥 4년 중임으로 하는데 국방 외교만 외치만 담당하는 거. 이거는 내각제 개헌인데 내각제 개헌이라는 그 느낌을 흐리기 위해서 4년 중임제라는 말도 덧붙이고 막 이런 말장난을 한 거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왔고,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 인물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최재형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를 단축하며 개헌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아마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야가 다 반길 것이다. 자, 요런 얘기가 나왔고, 동아일보에서는 23일, 조선일보에서는 24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에 동의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이 뒤에 있는데, 자, 동아일보에서 23일 날 기사는 김종인이가 얘기한 거예요. 김종인 씨가 최재형 대통령 되면은 임기 단축하고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재형 씨가 개헌을 검토한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다. 자기가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24일 날 조선일보, 여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이 임기 2년 줄여
대선, 총선을 같이 하고 뭐 개헌을 내세워 최재형을 띄우는 야권 원로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고요. 여기서 이런 기사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정의화 씨 알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예, 지금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에 그러니까 한나라당 그때 이제 국회의장이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재형 원장도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헌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튜버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를 최재형 본인이 개헌한다고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최재형 본인이 개헌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지 않느냐, 최재형 본인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한쪽에 소수 또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만 딱 보고 최재형 씨가 개헌 세력하고 손을 잡았구나, 또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조중동이 윤석열을 끄잡아 내리면서 그 동시에 최재형을 동시에 띄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지지율이 5% 급락하면서 동시에 최재형이가 4.5% 지지율을 얻으면서 5위로 대선 후보 5위로 최초로 등장하고, 이거 보니까 이게 뭔가 이 돌아가는 구도가 이게 지금 최재형을 지금 민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최재형이 아마도 개헌을 할 것이다, 요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 김종인 씨도 그런 말을 하고 정의야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저는 그래서 최재형 씨도 개헌 세력들하고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는 아직은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아직 최재형 감사원장은 본인이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물론 이제 측근 얘기 들어보면 이제 감사원장을 사퇴를 하고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조금 두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개헌파에 속해 있다라고 미리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7, 8, 9 이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곽은경 TV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에 대한 검증, 만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오는 거기 검증, 김동연 씨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추미애나 이쪽 그 좌파 쪽의 이재명이나 이쪽에서의 어떤 굉장한 우리 윤석열 엑스파일보다도 더한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켜보면 늦어도 10월 말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절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각 개헌제는 될 수가 없고 꼭 이거는 막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기득권 정치 세력은 당연히 내각제 개헌을 원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자기 계속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정치질을 해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득권 정치 세력은 개헌을 원합니다. 내각제 개헌. 그러면 왜 기득권 언론들, 대기업들, 이런 세력들은 왜 내각제 개헌을 원하겠습니까? 네? 왜 원하겠습니까? 지금 조중동이 띄워주고 개헌하자고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이. 자, 기득권 언론들하고 대기업들은 왜 내각제를 원하겠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주제를 하나 넣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권이 바뀌면 고달프죠. 그렇죠. 예, 정권이 물론 바뀌면은 맞습니다. 고달프고,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정치 자금 예. 되는데 힘들고. 맞습니다. 그게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리고 근데 저희 나라도 해봤잖아요. 네. 내각 책임제 해봤잖아요. 네. 윤보선 네. 그 당시 때 그때 해봤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정치적인 사상이 안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는 사실 일본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나라 특성상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로 해서 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말 그대로 해먹자고 하는 거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각 책임제 해서는 안 되죠. 예.
이 내각 책임제는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아 문재인 당연히 바라고 있죠. 그다음에 이인영 종북 좌파들 예. 왜 그러냐면 분명 정권이 바뀌면 얘네들은 끝이 나고 네. 그냥 징역 가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각 책임제로 변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조중동 다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저도 아스팔트에 나가서 기레기라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내각 책임제는 김무성 유승민보다도 문재인 종북 좌파 임종석 같은 좌빨들이 더 바라고 있겠죠. 아 물론 좌파들이 바라고 있는데 우파 쪽의 정치 세력도 만만치 않게 내각제를 바란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예. 죄송한데 우리 패널 분도 한번 네네. 듣고 넘어가세요. 가만히 놔두시면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각 책임제 혹시 예.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절대 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나라가 뭔가 진짜 변화가 되었을 때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 없다고 저는 봐요. 정치인들 중에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때도 위험한 것 같은데 내각제가. 예.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젊은 층들에게 만약에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기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 내각제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이 말이 딱 귀에 와닿지 않아요?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네. 폐단을 네. 없애기 위해서 내각제로 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네. 청년들한테 막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들리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는 안 들리는데 아 그래요? 아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안 들리시면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들린다고 또 합니다. 아니 네. 그럴 수 있어요. 생각에 네. 이렇게 네. 하면은 문재인 뭐 대통령 정권 잡은 사람들이 비리 네. 다 저지르고 막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해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 세대가 반감 가질 수 있어요. 반감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 개인의 문제인 거지 대통령 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대통령제를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국민이 감수해야 될 그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각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의 정치인들 싹 갈아치우고 그리고 나서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위에 정치인들 다 썩어서 서로 그냥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역적인 거 이익 나눠 먹기 위해서는 서로 여야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안 싸우지 않습니까? 이익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상하원 제도예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양원제를 해가지고 상원, 하원 둬서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을 독재를 막기 위해서 둔 게 양원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각제 하게 되면 내각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보다 더 큰 폐단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양원제를 생각해 볼 필요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면 그 안에서 상하원에서 예. 의견을 절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폐단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우리 같은 그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각제는 안 되고 정말 강력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강력한 대통령 이게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각제는 예전에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0년대에 작년 내각제. 잠깐 했었지만 결국엔 안 좋으니까 그것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조중동하고 대기업들이 왜 내각제 세력을 서포트하고 이들을 지원하냐면요.
트럼프 같은 인물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개 중에 대통령제를 하면은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트럼프 같은 인물 나오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 또 하나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친중 세력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내각 책임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의 친중입니다. 제도권도 그렇고요. 또 가장 그 중국에서 바라고 있는 게 대한민국 내각 책임자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한 대로 트럼프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그 내각 개헌제를 조중동도 마찬가지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친중주의자고 또 그들한테 그럴 수 있죠. 중국한테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 중에 거의 다 내각 책임자로. 아니 그러니까 중국도 문재인 같은 놈이 나오면은 내각제 그냥 때려치고 대통령제 문재인 해라 하고 문재인 지원하죠. 근데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지금 다 내각제로 정권 바뀌면 진짜 끝장나거든요. 저쪽 좌파 세력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본질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거 부정선거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건데 미국에서 이제 다음 주 중에 터질 거거든요. 분명히 터집니다. 다음 주 중에. 그럼 우리나라도 터진단 말이죠. 이 부정선거 문제 드러나면요. 그냥 여야가 다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기존 정치권이. 그러니까 지금 내각제를 해서 그냥 서로 안전적으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각제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게 기존 그러면은 기존에 언론들도 그냥 싹 갈아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부정선거 드러나면은 하여튼 대기업도 위험하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뭘 대기업은 좀 덜 위험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각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서로 힘을 합해서 밀고 나가는 게 보여요. 이거 절대 막아야 됩니다. 내각제는. 만약에 최재형 씨가 내각제 한다고 하면 넌 최재형도 막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대선 후보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자꾸 띄우고는 있는데 아직 본인 결정이 중요하죠. 아니 본인도 네. 사퇴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근데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죠. 있다고 봅니다. 있죠. 예. 그러면 윤석열은 화요일 날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야권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다른 분은 뭐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한 분이 없으시죠? 김동연 씨가 지금 또 거론되고 있죠. 아, 김동연 씨요? 예. 예. 그러면 뭐 그 외에 야권에서는 아직 홍준표 씨라든가 뭐 이런 하태경. 하태경. 아우 죄송합니다 하태경 씨. 아우 그 네. 저기 예. 그 오늘 아침인가 아까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하기를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을 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로 지금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기 전망을 하고 있던데. 예, 아버님이 이제 그 적극 반대를 했죠. 최재형 아버님이. 근데 이제 또 한간에는 주변에서 설득을 시켰다 이렇게 또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결심을 하고 나온다라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근데 됐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은 최재형 안 그럴 거야. 우리 최재형 그래도 믿어주고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냐면 나올 사람은 나오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재형 씨 당신 그동안 훌륭한 일 하셨지만 만약에 개헌 세력하고 손잡으면은 당신은 끝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나마 나오더라도 개헌 세력하고는 좀 멀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지지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최재형 씨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지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지지가 아니고 네. 그 맞는 말씀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최정이나 윤석열이나 김동연이나 나오면은 어느 당 소속으로 나올 것이며 우파가 단일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정리가 되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재형 이분도 후발주자로 굉장히 뜰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만큼이나 이제 인지도가 좀 있으면 생길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우파 내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또 세력 다툼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막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이거 개헌 세력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자기 이제 생각들, 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자기 뭐 정치관이나 이런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개헌을 지지한다, 뭐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하는 문제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네. 재밌는 거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번에 또 추미애가 또 나왔잖아요.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그 민주당 원로 쪽에서는 추미애 나온 거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되게 고마운 일이고 나중에 우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검증해봐야 되지만 우팔지도 몰라. 아 제가 그래서 예 제가 안철수 얘기를 잠깐 또 할게요. 안철수가 간만에 참 그래도 그 옳은 소리를 간만에 했습니다. 안철수가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헌이라는 것은 이슈 전환을 통해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과 사익을 추구하는 야권 일부가 손잡고 권력을 나눠 먹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안철수가 오래간만에 옳은 소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윤석열 씨한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개헌 세력에서 우리 개헌합시다. 근데 윤석열 씨가 안 받아준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에서 급하게 윤석열을 내리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희한하게 이 사람도 개헌하고는 좀 등을 지고 있어요. 그 이제 묘하게 지금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둘이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도 개헌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 안 원하죠. 이재명 안 원하죠. 그렇죠. 안 이재명은 원하죠. 예. 자기가 될 것처럼 얘기하고 예, 있는데. 예, 이재명 안 원하죠. 네. 아니 근데 안철수가요 이번에 6.25 때 네. 칠곡의 다부동 그 네. 전시관에서 백선엽 장군님 1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6.25 71주년 이렇게 있었는데 안철수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어쩐지 기자들이 뭐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근데 웬일인가 막 그랬는데 안철수가 왔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얘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가 좀 놀래긴 했어요. 저도 좀 놀래긴 했습니다. 뭐 약간 좀 요즘 약간 약간 그 자기가 그래도 지금 그 이제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곳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철수는 뭐. 대선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가요? 있죠. 있는데 뭐 지금은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뭐 대권이라도 자기가 못 먹으면은 뭐 이렇게 그 킹메이커라도 하니까.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총리는 할 수 있으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씨하고 둘이 묘하게 그 말씀을 하니까 네, 갑자기 네. 생각나는데 국민혁명당 이번에 창당해서 허경영이요? 기독 아니요 국민혁명당 정강 목사님 네, 정강 목사님. 저희 예. 기독자유정하고 이렇게 합당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두 와라. 그래서 거기서 이긴 놈이 대통령 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자. 국민혁명당에서 국민혁명.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와, 그 조건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아웃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가 대통령 됐으면 그 다음에 넌 국무총리, 그 다음에 뭐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정당에 다 나눠먹기로 이렇게 튼튼하게 뭐 하는 건지 그것도 참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저는 거기에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 안 하죠.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국회 그 국회에 등록된 정당이 몇 개입니까? 저희 나라가. 지금요? 예. 38개 아닙니까? 40개. 그래요? 또 2개가 늘어났나요? 예. 3월 달까지 집계는 38개였거든요. 정당이 저희 나라 국회에 거의 한 40개 정도 그 선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회의원 보유수로 따지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보유수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더불어 만진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지임, 그 다음에 정의당인가요? 세 번째가 국회의원이 됩니까? 정의당이고 그 외에는 다 군소 정당들인데, 그러면은 국민혁명당은 거기 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요? 이제 뭐 창당해야 돼요. 아니 창당해도 창당하면은 그 당원 수하고 이런 거 따질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한 50만 명 넘죠. 50만 명. 당원 수가 50만 명. 그래가지고 예. 지금 국내 짐덩어리당이 28만 명,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훌쩍 넘었어요. 당원 수는 훨씬 많네요. 네. 그래서 예. 8월 15일까지 예. 1000만 당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원 수가 힘이잖아요. 당원 수가 힘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총선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본력도 있고 하면은 국회의원 이제 비례대표로 한두 명 더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내 예. 짐덩어리당에서 마이크, 예. 네, 국민의 짐덩어리당에서 안 켜진 것 같은데.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미약하지만 후에는 좀 이게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반대하는 사람, 입당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방법은 창당으로 가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당을 찾아서 다른 당하고 뭐 안철수 뭐 국민의힘 당하고 합치던지, 아니면 다른 당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당에 이제 뭐 경선을 통해서 이제 한 명의 후보를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혁명당이요? 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이라는 게요, 전에 기독당이라고 있었잖아요. 합쳤대요. 거기하고는 합쳤대요. 틀려요? 아니 합쳤어요. 합쳤죠? 그 전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인들만. 요번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 그거 말씀하시죠. 기독교인 외에 다른 이제 종교 갖고 있는 분이나 없는 분들도 아니 근데 요번에 합쳤다니까요. 얼마든지 합쳤어요. 예, 합쳤어요. 네. 국민혁명당하고 기독자유통일당하고 합쳤어요. 예. 그리고 그 대표가 정광훈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경재 총재님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뭐 정광훈 목사님이 대표.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뭐 그거 아니 사실상 그 정광훈 목사님이 좌지우지 하시니까 당연히 정광훈 목사님이 대표가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저 바지 사장 그 김경재 총재가 바지 사장하고 저는 이것도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았는데 하여튼 뭐 예. 저는 뭐 예,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다른 예. 다음 또 좀 머리 아파요. 저 어떡하지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더 머리 그래도 그러면 백신을 들렸다 경제로 갈까요? 잠깐 씻겼다가 이거 백신도 머리 아픈 얘기인데. 아니 그럼 우리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재밌는 얘기 한번. 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청년 세대.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예, 문준용 씨가 국가 지원금으로 요번에 1억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와. 아니다. 요번에 6,900만 원을 받았고 예. 약 한 1년 정도 돼요. 지난 1년간 받았던 돈이 국가로부터 그게 1억 1,300만 원인데 이제 요번에 받은 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을 받았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울시 긴급 지원금으로 1,400만 원 받았고 또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 요번에 저기 5월 달에 그 장작 지원금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당 그 6,000명에 한해서 이제 300만 원씩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이 들어오고 나서 네 번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준영이는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고.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네덜란드 공주가 있어요. 네덜란드 공주가 있는데 네. 21억 원을 국고를 반납했습니다.
21억 원을. 왜냐?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나는 외부 활동도 안 하고 그냥 궁전에만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수당을 받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해서 21억 원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놨다는 것보다도 지금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지금은 안 받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활동을 하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 대단한 거죠. 문준용이면 땡겨서 받을 거죠. 땡겨서. 예. 그렇죠. 서울에서. 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청년 네. 자매님으로서. 저도 주변에 예술하는 친구들을 많이 예, 가까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자금 지원금이 있다는 거는 진짜 요 근래 알았고요. 그리고 그쵸. 뭐 만약 친구들이 뭐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거에 합격하는 절차도 너무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청년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것도 막상 현실적으로 지원받는 건 굉장히 어렵고 어렵죠. 예, 조건에 이렇게 합당한 그게 되려면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술계 쪽에 일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다 그랬는데 예. 굉장히 좀 삶이 좀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술 쪽 예, 예술하시는 많이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저 다들- 김병기 대표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대고 말씀하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문준영은 먹고 살만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1억 1천만 원이나 받는다는 게 자격이 돼도 나는 뭐 창피해서 난 달라고 못 하겠어요. 신청도 하지 말아야죠. 그럼요. 결국엔 그에 비해 그 자식인 거죠. 정답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에 비해 그 자식. 그리고 25살 1급 공무원 박성민 씨 요번에 네. 청와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아니, 하여튼 이거 직책이 뭐예요? 직책이 비서관이죠. 1급 비서관입니다. 1급 비서관. 어디 비서관인데요? 청와대요. 청와대 비서관이에요? 예. 연봉이 8천만 원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 젊은 친구 딱 끌어오면은 이게 나 분명히 보니까 이게 탁현민 아이디어인데 탁현민 요번이 완전히 주웠어요 보니까. 인기 좋을 거라 생각. 인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탁현민이가 머리 한번 썼는 잔머리 굴렸는데 이번에 완전히 주웠어요. 이번에 보니까 박탈감.com이라고 생긴 거 아세요? 예.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뭐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박성민이가 취업 활동한 적도 없고 정당 활동만 했는데 25살에 1급 공무원이 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만화로 그려놨는데 이건 또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친구분들이 잘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뭐 커피숍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청년들은 절대 1급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나이도 이제 그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바쳐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25살이 1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됐는지 의문이 들고요. 또 이게 제가 일하는 현장에도 32살짜리가 와서 이제 막 되게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되게 성실해요. 막 이제 일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는 영어 단어 외워요. 32살짜리인데 어디더라? 하여튼 무역공사 코트라 거기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코트라 이제 공기업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갈 준비하느라고 뭐 이렇게 영어 그래서 너 토익 몇 점 맞았냐 하니까 뭐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900점 정도 맞았다 뭐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코트라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토익 900점 맞아도. 아니 근데 걔가 그 친구가 되게 이거에 되게 열받아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저랑 밥 먹는데 막 이걸 막 치면서 와 막 자기는 진짜 막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서 진짜 이거 화난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주관적으로 봐서 아니 저는 사촌 동생이 10대에서 정말 일을 하는 애는 딸이 있었어요. 얘 공부를 워낙 잘했어요. 근데도 공무원 시험을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얘 공무원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많은 점수에 떨어졌으면 진작 포기를 했을 텐데 2, 3점, 3, 4점에 매일 떨어지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지, 미련을 그렇지. 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5.18 유공자에게 10점이 점수가 돼요. 이래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이거 상처를 줬는데 요번에 이제 국진당에서 이준석이 이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얘들이 이제 그 청와대에 25살짜리를 넣으면서 젊은 애들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때문에 굉장히 화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예, 거예요. 지금 이제 객관성을 좀 예. 배제한 상태도 봤기 때문에 객관성으로 좀 예. 보면은 예. 25살이면은 군대 갓 제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 군대 갔는지 안 갔다 아니, 왔는지 여자예요. 여자예요? 박성강? 예. 박성민이구나. 전 박성민. 남자인데 박성강으로 예. 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25살이면 사회 초년생이네요. 사회 초년생이고 그러면은 아까 공무원 아직도 대학 졸업도 안 했어요. 졸업도 안 했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다 이해를 그 못하는 선발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발 기준은 그냥 문재인이가 마음에 드니까 데리고 온 거죠. 아니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민주당 예, 청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최소한 선발 기준이라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그 중에서 이렇게 한 후보를 뽑았다고 하면은 아니 허탈감이 그럼요. 좀 들었을 만약에 거예요. 25살이라고 해도 어떤 논문을 굉장한 걸 써내서 어떤 미국의 아주 큰 어떤 논문 학회에서 막 이게 상을 받았든가, 아니면은 무슨 발명품을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걸 뭐 했던가, 아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취업 활동한 적도 없고 정당 활동만 하면은 25살에 1급 공무원 되냐? 이게 지금 박탈감닷컴의 그 메인 문구로 나와. 이 얘기하니까 더 열받는데요. 다른 데로 넘어가죠. 이거 예. 경제 그 얘기. 문준용하고 25살이 화를 돋구네요. 예, 더 화를 돋았습니다. 아, 여기서 아까 5.18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주제에 안 나왔는데 여기 이 제네바 광장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네. 저번 주에 5.18 나름대로 다뤘지 않습니까? 예. 5.18 하기로 했죠. 요번에 가짜 유공자 공적조서 까라고 한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해찬이, 서른, 민병두 이 세 명을 대법원에서 유공자 공적조서를 까라. 그러니까 그 보훈처에서 못 가겠다 그랬는데 그걸 기각을 시키고 까라.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거 저도 이거는 공적 조서를 까라고 해서 예, 이렇게 소송한 게 많았어요. 먼저 김기수 변호사님들 그 단체 쪽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네바 광장이 포럼에서 보고 맞습니다. 그 역할이 큰 것 같은데. 똑같은 동감이네요. 예. 저번 주에 보고 깐 거예요, 이번에. 아니 정말 안 됐었어요. 예. 아니 유공자 이렇게 훌륭한 유공자면 예. 우리들이 막 대문에다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공자인데 예. 그 명단을 까지 않느냐. 예. 꼭 까라. 예. 했는데도 계속 기각되고 안 됐었거든요. 더군다나 대법원이 누굽니까? 김명수 아닙니까? 예. 여기서 유공자를 까라고 했다는 거는 확실히 제네바 광장을 얘네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도 저도 약간 이거 작은 기적 중에 하나다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예. 혹시 문재인도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모니터링 하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이 핸드폰 유튜브를 얘들이 다 차단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관리 안 해도 여기 제네바 광장 여기서 예배 보는 것도 노란 딱지에서 빨간 딱지 이렇게 가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노란 예, 여기요. 다른 데 말고 여기 수지 한민연합교회 노란 딱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 딱지.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 예배 보는 것도 수지 한미연합교회 이러면 노란 딱지. 모르셨어요, 목사님? 저 몰랐습니다. 어머. 이거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의 딱지. 맞아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18이 지금 이제 조폭두목은 미국으로 갔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배상자 협의회거든요. 예. 제가 그 2019년도 광주에 내려갔을 때 당시 자유연대 김상진 총장, 그 다음에 GZSS의 안정근 대표랑 같이 내려가서 약 한 4,000명이 모였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까까까 집회를 하면서 김대중 XX, 문재인 XX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렇게 오늘날이 올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종북 좌파 정권의 말기에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리신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 예. 그것도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작은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실을 이제 맺어 가는 거죠. 예, 예. 바위가 그 낙순물로 이렇게 뚫리잖아요. 네. 그 언젠가는 뚫리는데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뚫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론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이런 사실을 자꾸 알리니까 그럼요. 얘들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제네바 광장입니다. 아유, 예. 강 대표님, 아유. 예. 아니, 저 여기 다 유튜브 대표님들. 예. 아이고, 예. 그 경제 문제 또 이제 경제 문제 한번 이거 짧게 예.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전보고서를 22일 날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뭐 경고한다, 뭐 우리나라 경제 지금 심각하다, 경고한다, 이런 심각하다, 경고 이런 문구를 다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경고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기서 나온 내용 보면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합해서 GDP의 216%가 되고 자산 버블이 13년 만에 최악이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외부 충격 가해지면은 폭락 위험이 있다. 자, 이 외부 충격이라는 게 이 외부 충격이라고 표현해서 이거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 안 하고 외부 충격이라고 했거든요. 저 이 외부 충격이 첫 번째는 일단은 금리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젠가 그저께 발표했어요. 금리 올리겠다고. 그리고 암호화폐 급락. 요게 외부 충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 금리 올라가면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216%라고 하는데 이거 터지면 당연히 집값도 그냥 폭락하게 되겠죠. 이거 못 갚으니까. 그럼 이제 집이 다 그냥 매물로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급락해도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500만 명이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상태니까 하여튼 뭐 거의 몇백 조가 하여튼 언론에서는 50조라고 하는데 50조는 택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50조 이상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폭락하면은 뭐 그냥 가계부채가 또 폭발하는 거죠. 어떤 생각 드세요? 요번에 그 한국은행 요 발표를 보면서? 이거는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리 인상도 얘기가 선선히 나오고요. 화폐 가치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이게, 주식은 시장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주식시장 올라간 거는 이게 비정상입니다. 다 거품이야. 네, 거품인데, 이게 10월 달부터, 원래 연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금년 2021년도 10월부터는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적으로. 뭐, 내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틀어막고 했던 게 결국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고통 상태가 10월부터 시작되지 않나. 예, IMF는 비교도 안 될 퍼펙트 스톰이 올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전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한 거예요. 이거 왜 발표했냐? 한국은행이 이걸 왜 발표했겠습니까? 터지니까 발표해. 터지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면 너네 그동안 뭐 했냐? 금리 정책 어떻게 한 거야? 다 추궁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면피하려고 발표한 거라니까, 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아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정권 초창기 때는 터져도 발표를 하게 막았을 거예요. 못하게. 예. 그렇죠. 막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러다가는 뭐 진짜 우리나라 망하겠거든요. 예. 그럼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장관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미루다가는 안 되겠다. 눈치도 봐서도 안 되겠다 해서 조그맣게 하나씩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커지게 나온 건데, 그 전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조만간에 터진다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후반기 때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그때 이제 이미 나온 거를 가지고 한국은행도 더 이상 늦춰서 안 되겠다. 우리도 같이 발표해야겠다는 마음을 아마 발표한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시작됐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올 하반기 때부터 늦어도 하반기 때부터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9월달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고 보면은 여태까지 돈 다 끌어다가 투자를 했던지 집을 샀던 사람들은 그 금리가 지금 뭐 3%에 빌렸던 사람은 4% 5% 되면 그만큼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가계 부담률이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저기 형제님 자매님 두 분 빚진 거 없으시죠? 빚진 거. 아니 그 개인적인 거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이니까. 결혼은 언제 하셨죠? 작년 12월 작년 12월이면은 뭐 신혼이죠. 예. 그때 사실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집 구하기도. 그러니까 두 분께서 빚지지 마시고요. 조금만 버티세요. 집값이 폭락합니다. 곧. 예, 알겠습니다. 빚지지 마시고, 예. 보시는 분들 빚지지 마시고요. 예. 조금만 아니, 버티면 집값이 지금 폭락한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좀 혹시라도 피부로 느끼시는 게 좀 있으세요? 저희는 막 크게 버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아직 못 느끼고 또 제 또래도 이런 경제적인 경각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뭐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사용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 느낄래 안 느낄 수가 없는 게 자영업 하시는 예. 분들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대출 받아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죠? 대출 그럼요. 예. 지금 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경제 상태가 불안정하고 더군다나 지금 공산품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많이 올랐죠. 예. 그 반대급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또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이제 그 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주냐 안 주냐 서로 밀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진당도 지금 편승해서 줘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홍남기만큼은 지금 현재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 왜냐하면 나라 재정 상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홍남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나 이 종북 좌파 애들은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직도 세금으로 맞아요. 그냥 퍼주기 식으로 해서 어떤 환심 문제, 그 다음에 뭐 청년들한테도 결국 그런 환심을 살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10월부터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금년 10월부터는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전에는 국가부채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제가 TV는 안 봐서 모르는데 아마 TV나 이런 데도 아직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카페나 이런 걸 좀 보는데 일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쩐지 그 국가부채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전체 그동안의 그 부채가 450조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가 지금 450조가 넘어요. 문재인 정권 이 몇 년 사이에. 근데 이렇게 말 안 하고 박근혜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부채가 450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외래 그때 빚을 많이 갚았어요. 그리고 80조 정도 있었죠?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부채가 늘어난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부채에 대해서 문정권 지금 현재 부채가 늘어나는 거하고 국가 이 부채가 늘어나서 이게 위기인 거 이런 거는 조금씩 터뜨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 주제로 지난주에 또 계속 델타 변이가 뭐 전 세계를 강타했다. 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영국의 현재 접종률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1차, 2차 접종 다 한 사람이 한 50% 정도 되고 뭐 1차만이라도 한 사람이 이제 80%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계속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매일. 24일 날 제가 보니까 1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 백신 맞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용이 전혀 없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현재 1차, 2차 다 접종한 사람이 55% 이상인데도 다시 100명이 넘어가더니만 24일부터 219명.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도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 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백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백신이. 그러면 대표님, 네. 만일 백신 맞은 사람들을 예. 이 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백신 또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백신부터 일단 맞아야 만드는. 돼요.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지금 없죠. 현재 예. 있는 백신 가지고는 델타를 막아낼 효과가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또 강력한 백신을 또 만들어내야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부족하죠. 예. 왜냐면은 지금 나오는 백신도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급박하게 나온 건데 델타를 대응할 수 있는 또 백신은 더군다나 더 촉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부작용을 안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전 세계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완전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 이거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은 지금 접종 아무런 소용 없으면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중단 안 시키고 계속 강행시키잖아요. 근데 이미 백신을 다 맞은 영국에서도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변형적인 델타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또 다시 걸리는데 저는요, 목사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른 게 여기에 맞는 건지 그 시편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세상 군왕들을 보고 비웃는다. 비웃으시며 예. 이런 말씀 여기 예. 딱 맞습니까? 맞죠. 아, 예, 아. 맞을 수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사람이 지금 머리를 써서 이거 통제하려고 만들었다고 예, 하더라도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코로나도 그게 이제 처음에 먹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학자나 아니면 의사들도 아 이거 인위적인 거고 자연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이 정부에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통치 수단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뻔히 지금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 국민 백신 다 맞게 했는데도 뚫리잖아요 지금. 근데 요즘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를 했는데 네. 나름대로 숨겼지만 결국은 백신 접종한 사람보다도 안 한 사람이 델타 감염률이 낮게 나왔어요. 아. 그거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나 어디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우선 찾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기 적었는데 여기 안 적었나 보다. 저기 그거 백신 나온 접종 안 한 그거 사람은 나왔어요. 예, 65%인데 예. 접종 걸릴 확률이. 예. 근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89%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자체를 만드셨을 때 완전한 몸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백신보다도 더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항체를 생겨나게끔 하셨기 때문에 다른 전염 변이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 몸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우리 면역력 자체 몸에서 생성하는 게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면역력 자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해외 뉴스에서 봤는데, 해외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논문인데요. 비타민 D가,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있잖아요. 예. 요게 비타민 D에 그렇게 약하대요. 비타민 D. 비타민 C가 원래 감기 예방하고 코로나 예방한다고 했는데,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그래서, 그러니까 비타민 D는 햇빛만 우리가 받고 야외 활동만 잘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합성이잖아요. 예. 약간 그런 강화성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거르두기 그 발표로 된 거 아닙니까? 정은경이가? 오늘이죠. 오늘 모르겠습니다. 그거. 오늘인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정은경 쪽에서 뭐냐면 지금 알파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지고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7월부터 아스팔트 풀어주기로 했잖아요. 광화문 집회. 이것도 다시 타나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7월부터 지금 5인에서 6인까지 하고 15일부터는 20명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8.15 안 좀 풀어줬다가 8.15 때 정도에 저는 다시 올 좋을 거라고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파가 지금 8.15 다시 지금 뭉치려고 정광 목사님 그 계속 지금 하시고 계잖아요. 저기 오세훈 저기 유튜브 연합회에서 오세훈 만나는 거 추진 아직 안 됐는데 오세훈은 지금 얌전히 했습니다. 가감하게 지금 1년이면은 자기가 천년만년 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1년이면은 가감하게 그럼요. 딱딱 저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밀당은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뭐 밀당 하고 사이드로 있나요? 줄 건 주고
내가 받을 건 받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원들하고 밀당하고 오겠다는데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차기 다시 또 서울시장을 하려면 나름대로 뭔가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죠. 우파 내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지 다음에도 그렇죠. 믿고 찍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찍어놨는데 지금 우리 물론 뭐 속사정은 있겠지만 찍어줬는데 아무런 그게 없으면은 실망하잖아요. 우리 함영재님 굉장히 실망하셨는데. 왜냐면 큰 거를 하나 네. 좌파 자금을 확 끊는다든지 큰 거 하나를 탁 터트려 놓으면 그렇죠. 작은 건 잡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작은 거 가지고 낄짝거리니까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마디 좀 할게요. 어차피 좌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죠. 지금 현재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재보궐선거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108명이라는 민주당 시의원들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죠. 아직은 이제 들어온 지가 한 2개월 됐죠. 2개월 조금 넘었나요? 조금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 좀 관망도 좀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기다려줘라. 예, 기다려줘 보고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김동연이 됐든 우파 내 리더들 저 대선판에도 3개월 정도는 서로 지켜보면서 검증 기간을 끝난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충분히 그때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만약에 이 그 집회 풀어주고요 문재인하고 내가 한판 붙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대통령 후보로 우리 밀어주자고요. 근데 왜냐면 강화문 광장에 지금 유물이 있다는데 네. 강화문 광장에 유물이 뭐가 있어요? 유물이 있대요? 유물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그거 묶어두고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물이 뭐가 있냐고요. 고종이 나라를 팔아쳐먹으면서 도망간 유물 그거밖에 더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무슨 돼요. 역사가 있다고요, 거기? 우리 애국하려고 국민들이 결집하고 외치고 부르짖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애국 국민이나 시민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제도권 애들이에요. 이 정치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겉모술수라든지 이게 안 오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채찍질도 채찍해주고 유권주의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조금 이 대선 판도에서는 좀 관망 상태로 보고. 그러면 우리 청년분의 입장에서 뭐 오세훈 시장님께 혹시 뭐 한 말씀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집회 지금 여전히 집회 안 풀어주고 있고 뭐 나중을 생각해서 하셔서 집회를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집이 어디세요? 지금 광교에 있습니다. 광도가 어디죠? 광교. 광교. 네. 여기네요. 예, 여기요. 네. 예. 그러면은 경기도 예, 저는 경기도. 이재명은 아웃이죠? 예. 네, 이재명은 아웃이죠.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요. 네. 지금 미국 부정선거 상황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미국 시간으로 25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수검표하고 재질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수검표하고 그 투표 용지, 요 재질 검사, 요거를 완전히 완료했고 월요일 날 사전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바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화요일이죠. 아마 이제 화요일 새벽 그러니까 화요일 이제 새벽 그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미국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잖아요. 이제부터 만약에 제 판단이 맞다면은 이제부터 본격적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돼요. 내일은 저희 나라죠. 내일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부터입니다. 대선, 부정선거 내지는 모든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이제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연수구에서 이제 내일 재검표를 할 텐데 몇 시부터 하나요? 9시? 뭐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9시 반부터 5시 아니 그래도 반. 우리가 네. 저기 그 뭐야 이거 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 아니 국회의원? 9시 반부터 민경우 네. 의원은 우리가 좀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네. 8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일반인들은 지금 9시까지 모여서 우리가 응원하는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 예. 우파들이 많이 가주셔야 됩니다. 연수구 어딘가요? 주한역 그 가정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한역 아니, 가정법원. 하기동에 주한역- 있는 가정법원에 사는 건가요? 인천지방법원. 나 인천. 인천지방법원 하기동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주한역에서 네. 518 버스나 155-1번이나 버스가 많다르던데 근데 거기 법원이 하나밖에 없다르던데요. 법원은 인천. 원래는 이제 석바위에 있었거든요. 석바위에 있는 네. 법원이 하기동으로 옮겨가고 석바위에 있는 거는 인천 가정법원이 된 거고 아니, 그 자리 찾아보면 이제 안 돼요? 옮겨서 이제 하기동으로 가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밖에 그 없다르던데. 하기동. 네. 하기동에 있는 네. 그 지방법원에 예. 예, 그래서 내일은 몇 톤지 그건 안 나오죠? 501호. 예. 예, 내일 501호. 많이 참석해 주셔야 네, 돼요. 501호에서 9시 반에 하고 일반 시민은 9시에 모이기로 했고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모이겠습니다. 8시까지. 이게 이 안에 참관이 된다고 하고요. 참관이 된다고 하고 저 민경욱 씨 그 페이스북에 어젠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개표기를 원래 요 선관위 측에서는 한 대만 설치하고 한 대는 그냥 예비로 놔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기 도태우 변호사하고 문수정 변호사 여기 민경욱 씨 측의 변호사인데 이 두 사람이 그래도 막 싸웠나 봐요. 그래서 개표기 2개 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하여튼 우리가 좀 같이 우리 민경욱 의원이 그래도 고생했는데 좀 우리 같이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비공개죠. 네.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지만 예. 참관은 할 수 있어요. 참관을 참관할 수 하는데 있어요. 아마 저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을 거예요. 인원수가 차면은. 아 그럴 수도 예, 그래서 아마 제한된 이렇게 하는 거- 인원이죠. 제한된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게끔 아마 관련자들 들어가게끔 이렇게 아마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예, 내일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날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게 미국에서도 예. 물론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지만 월요일날 사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예. 우리나라도 참 이게 28일날 월요일날 그렇죠. 재검표가 되는 게 이게 날짜가 모양이 겹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이 사전 보고서가 만약에 이게 핵폭탄급으로 나오면은 예. 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시간적으로는 미국이 빠릅니다. 그렇죠. 아니죠. 한국이 빠른데 빠릅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그 중간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나오죠. 중간에 재검표는 나오죠. 중간에 미국에서 사전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민경욱 참 측에서도 민경욱 의원 측에서도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있겠죠. 그 내용을. 예. 민경욱 씨도 이걸 그리고 주시하고 있고요. 이쪽 재판부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이제부터 진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혹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 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아니, 중요한 어떤 생각 드세요? 예. 청년 자매님. 예. 내전이 일어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드니 파웰 변호사 알죠? 트럼프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변호사했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가지 진실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문제, 두 번째는 부정선거다. 이 2가지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다. 글로벌 엘리트 그룹이 국민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We the People, 우리 국민, We the People과 국민과 글로벌 엘리트 사이의 전쟁이다. 좌우 공화 민주 대결은 허구다. 세계주의 엘리트들의 기성 콘크리트 세력의 일당 독재만 있을 뿐이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멋있는 말씀하셨네요. 예. 여기 주제에서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검사 인사 이동을 엄청나게 했죠. 이번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일선 검사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원전 비리 사건, 펀드 비리 사건, 그 다음에 울산 부정선거 사건 이런 걸 다 묻히려고 지금 현재 일단은 모든 걸 지금 인사 이동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 쟤네들 성향이 있는 그런 좌파 검사들이 아니고 예. 나름대로 검사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켜가지고 저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한테 일단 얘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 진정.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지금 일어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모든 비리와 범죄를 그대로 그냥 묻히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 인사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중간 간부급 검사 자리가 뭐 400 몇십 개인데 그 중에 412개를 다 갈아쳤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99%를 갈아친 겁니다. 이 중간 간부급을. 그러니까 그 얼마나 비리가 심하겠느냐 이거예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자기가 두려웠으면 여기를 싹 다 갈아쳐 이 부장급, 팀장급들을 다 갈아쳤냐 이겁니다. 예. 이거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주한 석발이 맞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석바위. 네, 석바위에서 한다고요? 예, 석발이 맞다고 그러는데요. 하객동으로 저기 석발이랑 틀린 거예요? 틀리죠? 근데 여기는 석발이라고. 안에 하객동이고요. 원래가 처음에 있던 데가 석바위에 있었고 그게 이제 하객동으로 옮겨간 거고 그 자리에 인천 가정법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은 하객동에서 하는 거죠. 하객동. 지방법원. 예, 지방법원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다음 시험. 예, 그러면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만 해협에서 지금 그래서 대만 외교 장관이 중국과의 군사 충돌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지금 어떤 일이 그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 중국이 상륙 훈련을 했는데 남중국해에서 상륙 훈련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이제 대만을 이제 상륙하기 위한 그런 걸 상정한 훈련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미국은 여기에서 이 훈련을 할 때 미국은 또 구축함을 대만 해협에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대만을 놓고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 전에 대만 해협하고 동중국해 그 해안 지역에다가 그 이게 J-20 이게 뭐라 그러지 J 그 중국 항공기 하여튼 J-20 그 이게 스텔스 전투기거든요. 최신 전투기 그거를 배치했고 저기 껍데기만 스텔스예요. 맞습니다. 기능은 스텔스가 안 돼요. 기능은 뭐 스텔스가 아니라고 하여튼 뭐 껍데기만. 예. 그래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칼빈슨 항공모함이 조만간에 지금 하와이 연안에 훈련 중인데 조만간에 이 대만하고 남중국해로 올 겁니다. 칼빈슨 항공모함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슨 항공모함 2017년도 2018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왔었던. 근데 칼빈슨 항공모함이 미국에서 최초로 F-35C 그 스텔스 전투기거든요. F-35C 그거를 싣고 와요. 최초로 항공모함이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와요. 요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F-35C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오는 건데 요 지금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벌어지는 요 긴장 관계 요것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또 심각해요. 이 문제가. 왜냐면은 중국이 건군 100주년이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안에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대만을 중국 땅으로 만들려고 공식 발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쌍십절에. 예. 그렇죠. 쌍십절.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국 100주년 중국 행사가 엄청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장들이 중공군부터 시작해서 그런 복장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반중에 대한 이 아젠다를 꼭 이게 살려나가야 되는데 2019년도에 그 반중에 대한 그 아젠다가 굉장히 부상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더들이 없지만 국민들의 반중 정신은 더 높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저기 중국 백신 얘기 들어봤죠? 시노팜. 네. 이 중국 백신은 죽는 사람도 없고 낫는 사람도 없고 낫는 사람도 없고 물백신인가 보네요. 물백신입니다. 야 이거 죽는 사람도 없고 낫는 사람도 없고
근데 아니 제발 이 반중만 금이 안 된다도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게 우리 대선인데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 우리 그 2세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반중에 대한 아젠다도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마 바이든이 자기가 만약에 요 부정선거가 드러날 것 같고 자기 권력이 좀 힘들어질 것 같으면 아마도 요 중국하고 한번 싸움을 걸어볼 수도 있어요. 예, 바이든이. 그러니까 한번 좀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대만 여기 요거 좀 세계가 조금 좀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예. 네네 또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제도권만 들어가면 네. 요 밖에서 뭐 난리를 치던 사람들도 네. 제도권만 들어가면 친중으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얘가 신원식 장군. 신원식 장군이 아 요즘 뭐 하세요? 신원식 장군? 완전 유승민이 그냥 열심히 빨고 있죠. 네, 유승민 잘한다고 뭐 훌륭하다고 해서 요즘 날 신원식 장군이 반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반중을 안 했다고. 원래 친중입니다. 신원식 장군. 네, 원래. 네, 원래. 아무튼 에이, 간에 원래 친중은 아니죠. 친중이었죠. 그래요? 학기 집회 나와서 우리 김관진 그분만 반중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하태경 빨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 저기 신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있을 때 뭐 친중인지 반중인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완전히 급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그러니까 차이나머니에 예.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방송을 또 이렇게 해서 네, 네.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좀 깨울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 무조건 반중.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중국에서 정말 좋은 제도가 있고 국익이 된다고 하면 가져와도 돼요. 그럼요. 그런 거는 가져와도 되지만, 없어요. 예, 그런 게 아직까지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다 거의 이제 악영향이 더 많고 국익이 위해되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중을 하는 거지 무조건 대놓고 반중했다는 건 아니죠. 아 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반중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요번에 6.25 때 이제 안철수가 와서는지 많은 인사들이 왔어요. 뭐 이철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구시장 권영지 뭐 다 왔는데 대구시장이 위안부 이용수에게 아파트 7억인지 9억짜리를 줬거든요. 근데 위안부는 돈 벌러 간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공녀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그렇죠. 고려 때도 80년 동안에 공녀를 공물로 바친 거예요. 나라에서. 여섯 처녀들을 그냥 바친 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인조 때는 어땠어요? 그때 20만 여성이 그때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위안부가 그 돈 벌러 간 여성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역사 공부를 다시 하시든지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뭘 제대로 알고 해야지 시장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내가 이제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 듭니다. 예,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예, 그러면요. 그러면 그럼 한 5분만. 예, 알겠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게 사실 그 위안부 그 여자분들이 사실 돈 벌러 간 거다. 다 증거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매님 본인 생각이든 아니면은 그 30대 이런 청년분들의 생각이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 처음에는 예. 그 상처만 봤을 때는 너무 회피하고 싶은 문제고 그렇죠. 힘든데 상처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육부터 일단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육부터. 근데 지금 교육자들이 지금 많이 밝혀주셨고요. 유영훈 교수님이나 이우연 박사님, 그다음에 김영원 소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학자분들이 우리 역사가 왜곡된 것부터 우리가 이게 지금 망가진 거다. 하루아침에 이게 망가진 게 아니다. 좌파는 역사를 왜곡하면서 정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를 뭉치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조건도 많고요. 쟤네들은 좌파들은 역사 왜곡을 50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매님은 요 상처잖아요. 우리 민족의 상처인데
이거를 사실을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받아들일 마음이 예, 있으신 거예요? 있습니다. 예. 아 예. 저는 감사합니다. 반드시 예.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상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근데 예,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고요. 이런 게 바로잡지 않고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시 끌려내올 수밖에 없어요. 박은경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김영환 소장님하고 이 박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어떻게 오늘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이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소감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먼저. 예. 한번 생각할 시간을 좀. 저 제네바 광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아젠다들이 그 다음 주에는 꼭 크게 벌려지고 성과가 있고 아니면 거기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광장님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더 이제 제가 우리 여자로서 또 청년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정말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매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만 희생하면 미래의 밝은 나라가 꼭 만들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6월 27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